애정하는 광화문 문화포럼의 7월 특강 강사는 이용숙 음악평론가 그리고 연합뉴스 문화부 전문 개건 기자의 세계를 움직이는 K-클래식의 문화적 요소라는 강의였습니다. 이화에 대해서 도고동문학을 전공하고 거기서 석사 및 학사를 했으며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에서 동문학과 그리고 음악학을 수학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공연예술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국립오페라단 운영자문위원, 국립합창단 이사, 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서울대 강사, 그리고 연합뉴스의 문화부 전문 개건기자, 그리고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조직위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박은하의 죽음과 부활, 오페라 행복한 중독 외 다수의 저서가 있고 책상은 책상이다 외 다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용숙 박사의 특강은 어떻게 우리 K-클래식이 서구, 특히 그 유럽에서 먹혀들어가고 있느냐, 그 메커니즘과 그 원인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한 좋은 강의였습니다. 그 내용 그리고 광화문 문화포럼의 이모저모를 여러분들과 공유합니다. 늘 좋은 음악으로 시작하는 광화문 포럼입니다. 두 곡이 연주되는데요. 첫 번째는 My Way, 그리고 두 번째는 What a Wonderful World. 트럼펫의 박성권, 그리고 피아노의 김은정 씨입니다.
휴회를 하기 때문에 7월 8월 생일자들에 대한 생일 축하 행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김동욱 위원장님께서 올해 미수 88세가 되는 뜻깊은 그러한 생일 축하 자리였습니다. 이것도 다 나오셨나요? 네, 아주 많이 나오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선창을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신 축하합니다. 위원장님 특별히 축하드립니다. 여기 볼게요. 하나, 둘, 셋.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 음악 비평계 선배님이시고 또 한국의 정말 바그너 연구로는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시고요. 독일어 번역가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몇 년 전에 광화문 포럼에 오셔서 독일 문화 그리고 또 오페라와 관련돼서 또 좋은 강의를 들려주셔서 아주 반응이 좋았었는데 오늘은 사실은 저희가 푸치니 올해가 서거 100주기입니다. 그래서 푸치니 서거 100주기를 맞아서 그 주제가 어떠시겠는지 여쭤봤었는데 이용수 박사님이 최근에 그 이용주 선생님 작곡의 처용, 오페라 처용 유럽 공연 투어에 함께 개건 기자로 참여하고 다녀오셔서 오늘 세계를 움직이는 K-클래식의 문화적 요소라는 주제로 음악 비평가 이용수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용수 박사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해주신 음악평론가 이용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소개해주신 손수연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원래 이제 정말 푸치니 기념하는 해기 때문에요. 올해 원래는 그 강의를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6월에 그 국립오페라단,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국립합창단 세 단체가 세 국립예술단체가 유럽 투어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함께 이제 취재를 하러 다녀왔기 때문에요. 거기서 정말 굉장히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보고 드리면 또 앞으로 또 우리 한류 또 클래식 분야의 한류에 대해서도 뭔가 조금 새로운 생각을 가지실 수 있으시지 않을까 해서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의 역류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 특히 그 한류를 언급하면서 자주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주제인데요. 문화의 역류라고 하면 문화 역류라는 것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보통 서양 문화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주변국에 속하는 그런 나라죠. 뭐 아시아권이나 아프리카나 뭐 또 이제 남미 대륙이나 뭐 이런 곳들을 좀 주변국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아랍권이라든지 그리고 당연히 이제 클래식 음악 하면 뭐 클래식 음악의 종주국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세계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강대국의 역사를 이어왔던 그런 나라들, 뭐 영국, 또 이탈리아, 프랑스, 뭐 이제 이런 나라들,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나라의 음악이 아니라 이제 주변부의 음악이 오히려 그런 뭐 클래식 강대국이라고 불렸던 그런 나라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을 문화 역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 역류라고 하면 대개 문화라는 것도 이제 그 자연스럽게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문화 역시 상층부에서 아래로 대중적으로 이제 흐르게 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현대에 와서 특히 21세기에 들어와서 본격적인 문화 역류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정말 대중 음악이 클래식 음악에 영향을 주는 뭐 이런 현상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정말 계층적으로 봤을 때도
좀 이제 대중적인 그런 계층에서 상류층에 영향을 주는 뭐 이런 것들도 문화 역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향의 문화 역류 현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K 클래식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두 가지에 다 해당이 되는 그런 문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곳은 이제 나폴리, 뭐 세계 3대 미항으로 꼽히는 아름다운 항구, 뭐 실제로 가보면 좀 지저분하게 보일 때가 많지만, 예, 나폴리입니다. 나폴리라는 곳은 네아폴리스라고 해서 이제 뭐 새로운 도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원래 이 어원은요. 그런데 이제 나폴리라는 곳은 사실 그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살면서 이렇게 근대에 와서 신대륙으로 엄청나게 이민을 많이 떠난 그런 도시죠.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굉장히 많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세기 말에 또 이제 신대륙으로 이민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산타루치아 론타나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먼 산타루치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보시면 이제 여기서 원래는 이탈리아어로는 론타나가 돼야 되는데 멀리 있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남부 방언이에요. 그래서 론타나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산타루치아라는 노래도 유명하지만 산타루치아 론타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민자들의 아픔과 애환을 그리고 있는 그런 유명한 노래죠. 1919년에 이제 이렇게 이민자들이 떠나는 그런 모습이고요.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그 남미의 도시가 이민자들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들인,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정착한 그런 아주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1880년부터 여기가 이제 아르헨티나의 수도이면서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이민자들이 폭주한 곳이고요. 1914년이 되면 이때가 이제 뭐 1차 대전 시작될 그 무렵인데, 도시의 총인구 4분의 3이 유럽인이었다고 해요. 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그래서 경제는 굉장히 번영했는데 빈민 문제가 아주 심각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남미로 오면 갑자기 잘 살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도시 빈민이 넘쳐나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이탈리아에서 온 이민자들이 뭐 정말 지금도 보면 부에노스아이레스 거리가 뭐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채색되어 있는데 뭐 빈민가가 여전히 많죠. 그런데 이렇게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뭐 신대륙으로 건너가면서 이제 자기들의 문화를 가지고 간 뭐 그런 부분도 많았고요. 그래서 탱고라는 춤이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서 뭐 부도 노동자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이 항구 도시에서.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고향이 그립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옛날에는 이민을 가려면 배를 타고 가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려서 진짜 너무 힘들게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항해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대개 남자들이 갔죠. 남자들도 좀 기운이 있는 뭐 그런 남자들이 갔고, 여자들의 이민자 수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이민자 중에 그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간 이민자 중에서 남자 여자 비율이 50대 1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50명이면 여자가 1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해외 정말 먼 곳 2억 마일리 타지에 가가지고 그 자기 나라의 자기 고향의 여자하고 사귀고 결혼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남자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그 이탈리아 여자를 두고 경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여자한테 어떻게 환심을 사서 이 여자랑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춤의 기술을 개발한 것이 바로 이제 탱고라는 그런 춤으로 이렇게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탱고라는 말은 탄제레라는 라틴어 동사에서 왔고요. 이 탄제레라는 말은 만지다, 맛보다, 다가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원래 어원이. 그래서 탱고라는 춤이 생존을 위한 유혹의 테크닉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왜 춤을 추면 탱고라는 춤은 남자가 리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냥 보기에는 여자가 훨씬 아름다운 그런 피겨를 보여주지만 실제로 남자가 잘 춰야 춤이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조금 남성 중심적인 춤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춤이죠. 그래서 탱고라는 춤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패셔닛, 센슈얼, 텐탈라이징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이고 또 관능적이고, 그리고 텐탈라이징이라는 말은 그리스 신화에 보시면 탄탈루스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벌을 받아서 뭐
아무리 이렇게 정말 그 과일이 막 눈앞에 걸려 있어도 과일을 먹으려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몸을 올리려고 하면 과일이 확 달아나고 나뭇가지가 확 달아나고 물을 마시려고 하면 물이 확 없어지고 뭐 이래서 끊임없이 목마른 상태에 있어야 하는 그런 벌을 받은 지옥에 가서 벌을 받은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tantalizing이라는 영어 단어는 아주 끝없이 목마르게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갈증을 느끼게 하는 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춰도 충족감이 없는 그런 춤이라는 거고요. 이게 탄탈루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데 바로 이 탱고라는 춤이 이제 그렇게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생겨나서 그 남미를 휩쓸게 되고 엄청나게 유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는 하층민의 춤이었어요. 부두 노동자들의 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이제 유럽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게 되면서 야 정말 탱고라는 춤이 너무 재밌대. 그리고 그 이전에 추던 춤은 굉장히 좀 고상한 춤들이었는데 이렇게 궁정 댄스 뭐 이런 데서 온 춤들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탱고라는 춤을 보게 되니까 남녀가 굉장히 밀착해서 추는 거예요, 춤을. 그러니까 와 이거보다 재미있는 춤이 어디 있겠냐 그래가지고 프랑스에서 너무 열정적으로 사람들이 탱고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도 프랑스 상류층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만 해도 이제 여전히 무도회가 있었는데 그 무도회장에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그런 그림처럼 그렇게 남녀가 굉장히 잘 차려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그런 상류층의 남녀들이 이제 뭐 귀족 집안의 아들딸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무도회장에 와서 탱고를 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1920년대부터 탱고 음악이 아주 많이 작곡이 됩니다. 유럽에서. 유럽의 유명한 작곡가들이 탱고 음악을 작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완전히 밑바닥에서 시작된 그런 문화가 문화 역류를 통해서 상층부로 올라오게 되는, 그래서 상류사회의 문화가 되는 그런 대표적인 예가 이제 탱고인데요. 그래서 요즘 뭐 베를린 뭐 이런 곳에서 보면 탱고바 굉장히 많거든요. 그 탱고를 출 수 있는 밀롱가들이 많은데 뭐 이런 곳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탱고를 완전히 상층부 문화로 끌어올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아스토르 피아솔라라는 유명한 그 작곡가죠. 그래서 클래식 작곡가로 요즘은 완전히 이렇게 분류되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이 사람 원래 아버지가 이 사람 태어났을 때 반도네온을 사줬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탱고를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어릴 때부터 탱고를 연주하게 됐었고, 그래서 13살 때 이제 카를로스 가르델이라는 그 유명한 탱고 연주자면서 배우인 그 사람의 영화에도 출연했었고, 그래서 그 탱고 밴드의 연주자로 있다가 나중에 자기가 스트라빈스키, 바르토크 이런 현대 작곡가에게 굉장히 아주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음악을 아주 좋아하게 되고, 그러면서 프랑스로 유학을 가요. 장학금을 받아서 나디아 볼랑제라는 정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굉장히 많은 아시아권이나 이런 비유럽권의 훌륭한 제자들, 작곡 제자들을 길러낸 그런 프랑스 선생님이죠. 나디아 볼랑제한테 배웠고, 나디아 볼랑제가 모든 그런 비유럽권의 그 제자들에게 하는 공통된 말이 있어요. 너의 뿌리를 찾아라. 그래야만 이 서양 그 음악에서 네가 작곡가로 성공을 할 수 있다. 서양 음악 아무리 100번 정말 모방하려고 해봤자 너는 여기서 성공하지 못한다. 너의 뿌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서양 음악과 접목시켜라. 오늘 보시는 이제 이따가 소개해드릴 그런 또 이영조 선생님의 처용이라는 작품도 바로 이제 그런 굉장히 성공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뿌리를 서양 음악에 결합시킨 그런 음악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제 이 사람이 정말 그 자기가 원래 왔던 출발했던 그런 탱고 음악을 유럽, 서양 음악에 접목시켜서 굉장한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성공을 거두게 되죠. 그리고 재즈와 아방가르드 음악을 혼합한 사람으로도 유명하고요. 그래서 뭐 여전히 요즘 이제 현대의 20세기, 21세기를 통틀어서 기돈 크레머, 요요마, 바렌보임 뭐 이런 정말 걸출한 클래식 연주자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이 피아솔라의 음악을 연주하면서 정말 이 음악은 밑바닥에서 완전히 정말 그 클래식 음악의 본류로 꼭대기까지 올라온 그런 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탱고 판타지아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전 세계 오페라 극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탱고 공연을 하기도 하고, 탱고 밴드와 함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일반적이 됐죠. 그리고 이번에는 잠깐 또 다른 도시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번에는 여기가 어딘지 아실 것 같아요. 바로 독일에 있는 함부르크입니다. 알스터 호수가 있는. 그래서 알스터 강과 알스터 호수. 알스터 호수는 알스터 강을 막아가지고 만든 호수고요. 원래 이 호수는요. 함부르크라는 도시.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요. 간단하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세 도시 함부르크는 9세기에 형성이 됐고요. 런던, 암스테르담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16세기에 증권 거래소가 개장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주 상업도시로 유명한데 함부르크가 어느 정도 옛날의 명성을 좀 많이 잃어버린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1842년에 이제 대화재로 시청이 사라졌고 도시의 3분의 1이 불타고 새 시청 앞에 불사조상이 지금도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1871년에 이제 독일이 통일이 되면서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통일했잖아요. 그래서 자치도시의 지위를 유지한 채로 독일 제국에 편입이 됐고 대서양 무역을 통해서 이 도시가 로테르담에 이어서 유럽 2위의 대규모 항구로 자라났고 인구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상당히 큰 도시가 됐고요. 바로 이 상업도시 함부르크의 랜드마크라고 부르는 엘프필하모니 홀입니다. 예, 작년에 이제 뭐 그 전에 처음에 개관했을 때도 갔었지만 작년에 다시 한번 이 엘프필하모니에 이제 연주를 보러 갔었어요. 근데 저것이 바로 이렇게 좀 닭뼈슬 같이 생긴 저 유리로 만든 저 상층부가 바로 이 함부르크를 상징하는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바다의 파도를 보여준, 바다와 호수의 그 물결을 보여주는 그런 것인데요. 여기 아래쪽은 옛날에 이제 창고 건물을 이렇게 개축해가지고 이 아랫부분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저 윗부분에 이제 콘서트홀이 있습니다. 저 유리로 된 저 부분에요. 그래서 항구의 창고 위에 지은 콘서트홀이에요, 이게. 엘프라는 거는 이제 엘베강을 말하는 거고요. 엘베강가에 있는 그 필하모니 함부르크고요. 함부르크 항에 여기가 워낙 교역이 많았던 데니까 이제 대규모로 뭐 항구를 그 창고를 많이 지어놨는데 교역량이 변화하면서 점점 이 항구들이 쓸모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03년에 이런 곳들이 그 항구에 이제 그 창고들이 지어져 있던 곳들이 굉장히 막 좀 폐허처럼 돼버리니까 이 도시가 굉장히 상권도 죽으면서 이제 다 사람들이 좀 그 빈민처럼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일이 없어서 그래서 2003년에 하펜시티 프로젝트라는 걸 합니다. 함부르크 이 도시에서. 그래서 그 창고 자리에다가 콘서트홀, 호텔을 포함하는 고층 주거용 건물을 짓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돼요. 그건 타워 팰리스 막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스위스 건축 설계 회사의 설계안이 채택이 되고 원래는 민간에서 개발을 할 예정이었는데 함부르크 시에서 이 계획을 딱 보니까 이게 굉장히 뭐 이제 이걸 시에서 맡아서 하면 시의 위상이 굉장히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이걸 우리가 갖고 와야겠다. 그래갖고 함부르크 시가 2007년부터 직접 이 계획을 추진하기로 합니다. 사실 여기에 또 작년에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녀오셔가지고 서울에서도 바로 이런 콘서트홀을 짓겠다. 이런 예산 규모로 이 정도 규모의 그런 정말 어떤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콘서트홀을 짓겠다라는 또 발표도 TV 뉴스에서 하셨죠. 그래서 이 건물이 더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렇게 다 물류창고가 있었던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함부르크 강과 호수의 물결을 이게 그 이탈리아에서 제작을 한 유리입니다. 정말 그 먼 곳에서 이 유리에 이런 물결 무늬를 넣을 수 있는 곳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 파도바에 있는 유리 회사 한 곳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 엄청나게 두껍고 무거운 유리 수천 장을 파도바로 들고 가가지고 거기로 수송을 해서 거기서 다 물결 무늬를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다시 함부르크까지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용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 상부의 유리 외벽이 햇빛에 반사돼서 반짝이는 그 강과 호수의 물결을 상징하고요. 총 공사 기간이 9년이나 걸렸고 공사비가 최초 예정액의 4배, 그래서 뭐 7천억 정도 이렇게 들었고요. 그래서 개관 후에 이제 엘프필하모니 공연이 거의 매진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 엄청나게 홍보가 됐잖아요. 이 긴 기간 동안 이런 건물을 짓는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짓고 나니까 뭐 여기 음향이 어떤지 꼭 들어봐야 된다 해가지고 함부르크를 찾는 관광객도 굉장히 늘어났고, 뭐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가 이제 시드니의 어떤 랜드마크인 것처럼
시드니보다 더 인기를 끌고 있어요. 요즘 대단한 경제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콘서트, 리사이톨, 뭐 호텔, 또 웨스틴 함부르크, 그리고 이 슈테아타 베카라는 그 레스토랑은 원래 이 지역에 아주 유명한 해적의 이름이에요. 이게 플라자, 실내 주차장, 기념품숍 이런 것을 갖추고 있고, 지상에서 공연장 로비까지 8층 높이의 에스컬레이터, 튜브라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이거 타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엄청나게 오래 가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는 좀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고, 8층까지 올라가면 아래는 전부 뭐 주차장하고 뭐 이런 그 전기시설 있고 뭐 이런 여러 공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8층까지 올라가야 여기서부터 이제 그 콘서트홀이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360도의 테라스를 통해서 건물 전체를 빙 둘러서 걸어가면서 이게 뭐 그냥 진짜 무슨 롯데타워, 뭐 이런 남산타워 같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과 항구의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전망대 역할을 하고요. 이거를 이제 잘라서 보면 단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콘서트홀만 해도 한 5층, 6층 높이에요. 그래서 이 8층에서부터 에스컬레이터 밑에서부터 타고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 이렇게 쭉 콘서트홀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엄청난 오르간도 있고, 저 오른쪽이 아파트예요. 오른쪽에 주거시설이고 굉장히 비싼 그런 아파트고요. 이 왼쪽이 이제 웨스틴 조선이 아니라 웨스틴 함부르크 호텔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 안에서 정말 충족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음향 설계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주거 공간하고 호텔이 양쪽에 있으니까 콘서트홀에서 연주하는 음악이 여기에 들리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방음을 굉장히 철저하게 했고, 요 아래쪽에 이제 작은 상자에 있는 여기가 이제 작은 그 소규모의 콘서트홀이고요. 그래서 내부는 보시면 이제 왼쪽 좀 옆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비니아드 식으로 되어 있어요. 포도밭 구조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통 콘서트 홀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반듯한 홀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홀이 있는데, 요즘은 이런 비니아드식을 많이 짓고 있죠. 롯데 콘서트 홀 같은 좀 그런 형태예요. 네, 그래서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음향 설계를 뭐 일본 사람이 했는데요. 굉장히 이제 좀 아주 칭찬을 많이 받았고, 뭐 좀 이제 가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호는 갈리지만 아주 뛰어난 그런 음향 시설을 갖춘 홀로 그렇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함부르크 가서 좀 재밌었던 게 한국 음식점이 상당히 많았다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차를 타고 가다가 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서울역이 딱 보여서. 근데 이게 한국 음식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시내 중심가에 갔는데 김치가이스라는 이 한국 음식점이 이렇게 있었어요. 네, 이 김치가이스라는 이 레스토랑을 가보고 말은 얘기 많이 들었지만 좀 깜짝 놀랐던 게, 옛날에는 뭐 이렇게 독일에도 가면, 저는 프랑크푸르트에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요. 프랑크푸르트에 한국 음식점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럽에 있는 뭐 한국 음식점이라고 하면 대체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는 특히 이제 뭐 주재원들, 뭐 한국 기업의 그런 주재원들도 많이 살고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대체로 손님 접대를 위해서 제대로 한정식을 파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랬는데 요즘에 이런 유럽 도시들에 새로 생긴 한국 음식점을 보면 그런 한정식 집이 아니고 전부 다 불닭, 떡볶이, 김밥 이런 걸 파는 집인 거예요. 살짝 걱정은 됐습니다. 아, 서양 사람들은 요새 저런 걸 한국 음식으로 알고 있구나. 네, 이번에는 스위스의 베르비에라는 곳으로 잠깐 가보시겠습니다. 알프스산이 보이고요. 베르비에 페스티벌, 이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18일에 시작해서 8월 4일까지 계속되는, 네, 그런 이제 매년 그 스위스에서 열리는, 스위스의 휴양지면서 이제 뭐 이런 베르비에라는 곳에서 열리는데, 이 베르비에 페스티벌은 사실 뭐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이나 뭐 베로나 페스티벌처럼 유명하진 않지만 전 세계 음악인들이 정말 쉬면서 연주하기 위해서, 휴가를 보내면서 함께 전 세계 음악 친구들을 만나서 즐거운 연주를 하기 위해서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베르비에 페스티벌을 여름에 이 시기에 가보시면 너무 즐거운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 지금 베르비에 페스티벌을 말씀드리냐면요,
올해 이 베르비에 페스티벌에 초청된 가장 유명한 신인 연주자가 바로 피아니스트 임윤찬이기 때문입니다. 예, 임윤찬이 뭐 요새 정말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요. 1994년에 시작된 축제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 매년 50여 명의 젊은 음악인들이 참가하는데 이 내용은 조금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정말 젊고 재능 있는 그런 음악인들하고 또 거장들이 함께 연주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뭐 예프게니 키신, 마르타 아르헤리치, 뭐 미샤 마이스키 이런 음악계 셀럽들, 그리고 전 세계 바로 그 전해에 뭐 중요한 콩쿠르에서 우승한 그런 뭐 조성진, 임윤찬, 조성진도 초청이 됐었고요. 그런 유명한 젊은 연주자들이 함께 연주하면서 세대 간의 유대 관계를 통해서 조화를 이루는 그런 혁신적인 음악 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년 축제에 4만 명의 관객이 참여했고요. 해마다 여기 가보시면 정말 무슨 유명한 음악가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신기한 곳인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주 공연장인데, 이 오른쪽이 알프스산 뭐 한 해발 150m, 1500m 정도에 이렇게 있는데, 그냥 가보면 느낌이 약간 대관령 음악제랑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고, 이 텐트 공연장이에요. 이것도 좀 대관령처럼 생긴. 그래서 내부가 막 아름답고 이런 건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야외 공연도 많이 합니다. 오페라도 이렇게 이런 가설 무대에서 알프스산을 배경으로 보면서 오페라를 보는 거예요. 네, 이런 좀 굉장히 좀 낭만적인 그런 축제고요. 또 이렇게 정말 아까도 멋진 트럼펫 연주를 들으셨지만 사실 이렇게 관악기 주자들이 진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연주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해발 2000m에 올라가서 정말 젊은 금관악기 연주자들이 이렇게 관악을 선보이는 뭐 이런 행사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는데, 뭐 사이먼 레틀이 이제 말러교향곡 3번을 하고, 그리고 임윤찬의 쇼팽 에튜드 너무 일찍 매진이 됐어요. 이미 3월에 다 매진됐습니다. 이 티켓이.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는 좀 객석이 작은 곳이긴 한데, 가격은 한 6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페스티벌 메인홀에서 좀 큰 공연들이 열리는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 봄부터 이미 솔드아웃이라고. 임윤찬 얼굴이 보이시죠? 쇼팽 에튜드를 임윤찬 씨가 사실 올해 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했잖아요. 그래서 음반도 발매했고, 정말 너무 멋진 새로운 해석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또 이제 7월 20일에 있는 공연이 하나 있고, 뭐 거기까지 가서 이제 하나만 하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올가을에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 그 바로 안토니오 파파노, 이제까지 계속 로열 오페라 음악 감독으로 있다가 올해부터 런던 심포니 상임지휘자로 이제 새로운 경력을 또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고 임윤찬이 협연하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그리고 이 오케스트라의 이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이제 교향곡 9번, 브루크너 교향곡 9번, 올해가 또 이제 브루크너 20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페스티벌 메인홀에서 이런 큰 공연을 한 13만 원에서 33만 원 정도,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들이 열리고, 또 7월 23일 프로그램 같은 것도 보시면 베토벤 3중 협주곡 교향곡 3번 에로이카 연주하는데, 사이먼 레틀하고 클라우스 마켈라, 이 사람은 요즘 아주 가장 인기 있는 지휘자잖아요. 근데 지휘자면서 동시에 이 사람은 첼리스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첼로를 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주 대단한 주자들이 와가지고 또 연주회를 갔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 그 유럽 투어에서 보고 온 처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조 작곡, 김의경 극본 처용인데요. 파리에서 6월 9일 일요일에 공연을 했고요. 그리고 베를린에서 6월 11일 화요일에, 그리고 위인에서 6월 13일 목요일에, 이렇게 하루 간격으로, 그러니까 딱 이동하면 하루 리허설하고 바로 그 다음날 그 공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비행기 타고 가서 리허설하고, 그 다음날 공연하고, 짐 싸고, 또 비행기 타고 계속 이런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긴 했어요, 모두 다. 그렇지만 뭐 한 150명의 인원이 갔기 때문에 이제 그 유럽 안에서 도시 내에서 이동할 때는 정말 완전히 그 전세기로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합창단하고 오케스트라 각각 한 50명 정도, 그리고 국립오페라단의 이제 여러 인원들, 그리고 솔리스트들, 뭐 제작자들 다 합쳐가지고 한 50명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생연분이라든지 아까 양수아 단장님께서 춘향 2004년에 공연하셨던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프랑스에서 이거는 이제 천생연분은 그때 프랑크푸르트에서 했던 공연이고요. 그래서 뭐 사실 우리나라의 국립단체들이 그렇게 해외에 나가서 공연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고, 또 민간단체에서도 공연을 했지만 이번같이 이렇게 좀 그렇게 대규모로 가서 이렇게 세 도시에서 공연을 한 경우는 정말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고요. 이영조 선생님의 처용은 그 1987년에 그 당시에 88 서울올림픽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울올림픽 때 그때 처음으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으로 오페라라는 장르가 활성화됐습니다. 라스칼라 극장에서 투란도트 가지고 오고 이러면서 이때가 사실 오페라 역사에서 좀 중요한 게 처음으로 그 오페라의 전광판 자막을 썼던 시기예요. 이 시기가.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람들이 오페라를 볼 때 그냥 줄거리는 알고 봤지만 정확하게 지금 저 성악가가 무슨 단어를 발음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봤다는 거죠. 그 아주 구절구절을 정확하게 우리말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옛날에는 번안으로도 많이 공연을 했었고요, 한국어로. 그렇게 봤는데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자막이 활성화돼가지고 무대 위에서 하는 노래를 전부 다 알아들으면서 오페라를 볼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외국에서 단체들도 많이 그때 공연을 하러 왔었지만 한국에서도 뭔가 한국적인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서울올림픽을 하니까. 그래서 그때 위촉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국립극장에서 초연을 했고, 사실은 이제 이 작품이 또 김의경 선생님도 그 당시에는 이영조 선생님도 굉장히 젊으셨고 아직 40대셨고요. 김의경 선생님도 한참 활동하시던 때였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김의경 선생님도 돌아가셨고요. 이때 너무 이제 이 작품을 다시 재초연을 하려고 보니 조금 너무 서사가 남성 중심적이다, 이제 이런 비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극본도 좀 새로 쓰고 그래서 다시 공연을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여성 이제 희곡 작가인 고연옥 선생님이 대본을 쓰고, 그리고 그 양정웅 연출가의 연출로 그래서 이제 2013년에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국립오페라단 공연으로 재초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영조 선생님도 또 작곡도 많이 바꾸셨고요, 대본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등장인물들도 조금 바뀌게 됐고 여러 가지로 개작이 있었고 상당히 호평을 받았어요. 정말 재미있었던 그런 작품이었고요. 그래서 뭐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신라의 고대설화인 처용가. 근데 처용가는 원래 보시면 이야기가 비극이라기보다는 희극에 가깝죠. 사실 처용이라는 남자가 굉장히 잘 노는 남자였는데 막 이제 신라의 달밤에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밖에서 놀다가 밤늦게 들어와 보니까 자기 아내가 자고 있는데 다리가 4개가 보이더라는 거죠. 우리 아내는 다리가 2개인데 이 2다리는 누구 거냐. 어떤 딴 남자가 들어와서 자기 아내랑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딴 남자가 누구냐면 역신, 전염병의 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전염병의 신이 남편의 모습으로 위장을 하고 와가지고 이제 부인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같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역신을 불러 일으키니까 그 역신이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처용이라는 남자가 그래 뭐 상관없다 이러면서 막 그 모습을 보면서 웃으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처용이. 그래서 그걸 보고 역신이 이렇게 센 남자가 있다니 하면 너무 놀라가지고 정말 내가 상대가 안 되겠는데 하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라에 전염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을 물리친 아주 위대한 그런 인물이다 해가지고 처용의 그런 이제 얼굴을 걸어 놓으면 그 집에는 전염병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제 이런 그런 전설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굉장히 유쾌한 캐릭터예요, 이 처용이. 실제로 이렇게 가면에 그려져 있는 걸 봐도 아주 희극적인 재미있는 캐릭터인데, 이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사실 이런 식의 창작 오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인 사건이 없잖아요. 뭐 그냥 딱 그 얘기 하나밖에, 그 에피소드 하나밖에 없는데 뭔가 한국적인 걸 만들어야 되니까 뭔가 이제 고대 전설 설화에서
소재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극본을 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뭔가 거기에 이제 서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만들었냐 하면 그 9세기에 뭐 10세기 헌강왕 때 타락한 신라를 멸망시키겠다. 옥황상제가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됐냐면 굉장히 괴테의 파우스트 같은 스타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악마가 그 파우스트의 프롤로그에 보면 천상에 올라가서 악마가 하느님하고 딜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상에 파우스트라는 굉장히 아주 신심이 강한 그런 사람이 있는데 파우스트를 자기가 유혹해 보겠다라는 그 제안을 하나님한테 하는 거잖아요. 이 악마가 메피스토펠레스가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도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극이. 그래서 옥황상제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옥황상제의 아들인 처용이 정말 거기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는 것을 제가 가슴이 아파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지상에 내려가서 신라 사람들을 잘 계도해서 타락한 생활을 청산하게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가 구하겠습니다 하고 내려갑니다. 정말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내려가지만 옥황상제는 펄펄 뛰고 너 절대로 못 가 하면서 너 내려가면 3000년 동안 천상으로 못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람들을 구하겠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처용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난 때문에 몸을 팔게 된 그런 거리의 여인을 만나게 되고 가실이라는 여자하고 사귀어서 이제 사랑에 빠지고 그래서 뭐 그렇게 열심히 이제 사랑에 빠져서 그러고 있다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자기의 본분을 망각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역신이 등장하고 역신이 또 처용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시를 나한테 주면 역신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시를 내 여자로 주면 그러면 신라의 그 멸망의 시기를 늦춰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딜을 해가지고 내가 참 신라를 구하러 왔었지 하면서 처용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역신한테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자살을 해요. 역신하고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처용의 모습으로 변신해가지고 역신이 왔는데 그렇게 역신하고 관계를 갖고 여자는 자살을 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연 첫 번째 공연을 했던 뭐 이번에 당연히 이제 파리 올림픽 행사 7월 26일부터 시작하는 그런 파리 올림픽 이제 문화 행사로 초청돼서 이번에 가게 된 거고요. 그래서 파리 오페라 코미크에서 이제 첫 번째 공연을 했습니다. 이 파리 오페라 코미크라는 극장은 비제의 카르멘 그리고 들리브의 라크메, 또 마스네의 마농 이런 것이 초연된 아주 유명한 19세기 그런 극장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프랑스 존이라는 그 프랑스 쪽에 있는 이제 그 제외 그러니까 제외 프랑스에 있는 이제 한국인들을 위한 그런 일종의 신문이에요. 거기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쪽에서 찍은 사진인데 무대 위쪽 객석에서 이제 아래를 보고 찍은 그래서 승려들의 합창이 나오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 장면입니다. 여기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대에 나무가 하나 있잖아요. 근데 이 주인공 이제 처용하고 가실력의 그 성악가들이고요. 그리고 역신하고 가실의 모습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이 나무가 원래 우리 나무가 아니에요. 이 나무가 그 파리 오페라 코미크에서 다음 공연을 위해서 거기에 세워놓은 나무였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절대로 망가뜨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에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사진도 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립오페라단에서는 공식적인 사진을 한 장도 못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개인 자격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그래서 언론에도 제가 리뷰를 올리면서 연합뉴스에도 할 수 없이 제가 찍은 사진들을 제공했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냥 사인이니까, 개인이니까 이제 제가 찍는 거는 괜찮은데, 왜냐하면 거기 공연 온 사람들이 다 찍잖아요, 사실. 그래서 다 뭐 블로그에도 올리고, 다 인스타에도 올리는데, 공식적으로만 못하게 하는 거죠. 거기 저작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나무가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뽑을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 무대는 어떡하지? 그래서 막 걱정을 하면서 간 거예요. 국립오페라단에서는. 그랬는데 이 나무가 너무나 훌륭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 나무 뒤에다가 이게 원래 릴리라는 바로크 오페라 작곡가의 아르메이드라는 작품을 공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무대인데 저 뒤쪽으로 막 계단도 굉장히 잘 돼 있고요. 그래서 저 나무 가지 위에서 연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아주 10분 잘 활용해가지고 이번에는 뮤지컬 연출가인 이진아 씨가 이제 연출가로 같이 갔는데요.
그래서 뭐 조명이나 영상을 활용해서 진짜 나무 하나 가지고 이 공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실이 그 역신에게 겁탈을 당하는 장면인데 이런 식으로 나무 위에 누워서 이렇게 연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아주 저 나무가 처음에는 저 나무를 못 뽑아서 어떡하냐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저 나무 너무 예쁘다 막 이러면서 막 저희가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이영조 선생님 이렇게 무대 인사하시고 예, 합창단, 국립합창단 함께 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 리셉션이 완전히 대박이었어요. 이 리셉션에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 그 프랑스 작가, 개미의 작가, 그 유명한 작가도 저기 보시면 요 밑에 왼쪽에서 두 번째 좀 머리가 벗겨진 이분 있죠. 이분이 그 작가예요. 예, 그래서 뭐 좀 명사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고, 그래서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소프라노 박혜상 씨도 공연을 보러 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를린 필하모니로 갔어요. 그래서 베를린 필하모니에서는 여기서 또 사진을 절대로 못 찍게 하는 거예요. 리허설 사진도 못 찍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도촬을 한 사진입니다. 리허설 때. 그래서 합창단이 뒤에 서 있고, 이때는 이제 조명을 제대로 안 켰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두운데요. 공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창단이 하얀 옷을 입고, 이거는 이제 커튼콜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베를린 필은 잘 아시다시피 음향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저 수많은 반사판들이 정말 그 최고의 음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과장이 없는 음향이에요. 왜 제가 과장이 없는 음향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바로 그 뒤에 이제 빈에 가서 빈 필하모니가 항상 연주를 하는 그 연주홀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 빈 필하모니홀은 상당히 과장이 섞인 그런 음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하면 너무 노래를 잘하는 것처럼 들리고요. 그리고 호른 주자이신 분들이 이거 그냥 조금만 불어도 빵빵 소리가 나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베를린 필하모니홀 굉장히 정직한 홀이다. 그런데 아주 특히 여성 합창 같은 경우에 천상의 소리처럼 아름답게 울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이렇게 녹화를 못한 게 너무 아쉬운데, 사실 처음에 국립단체들이 가서 공연을 할 때는 공연이 이렇게 호응이 정말 열광적일지 모르고 그렇게 막 영상을 찍는다는 생각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뭐 여기 앞에 보시면 지금 끝나고 막 기립박수 치고 막 이런 관객들 보이시죠? 매번 프랑스의 파리에서도 그랬고 베를린, 위인에서 전부 다 정말 기립박수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홀이 거의 꽉 찼었고, 파리에서도 그랬고, 뭐 베를린은 조금 한 80% 정도 찼었고, 그 다음에 위인도 완전히 꽉 찼었고요. 그래서 이게 항상 위인필이 그 신년음악회를 해서 전 세계에 중계를 하는 바로 그 위인 무직페어라인이라는 것은 음악협회라는 뜻이죠. 음악협회의 황금홀입니다. 그래서 이 안이 전부 정말 황금색으로 칠해져 있기 때문에 황금홀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합창단이 여기서는 무대가 좀 좁아서 베를린에서처럼 다 같이 서지 못하고 양쪽으로 나눠서 여성 합창, 남성 합창 이렇게 나눠서 섰어요. 그리고 사실 연기를 하는데도 좀 제약이 있었습니다. 베를린 필하모니홀은 공간이 넓어서 이 가수들이 막 앞뒤로 막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연기를 했는데, 콘서트 버전이지만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전부 앞에 서서 그냥 연주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노승의 노래라는 그런 아주 멋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실이 마지막에 이제 자결을 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도 이제 조금 사진이 어둡게 나왔는데요. 이 사진이 좀 어두워서 아쉽긴 한데, 이게 객석을 찍은 사진인데 정말 관객들이 엄청나게 열광했어요. 그래서 정말 호응이 좋았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 기사를 써야 되다 보니까 제가 이 기사를 이제 3개를 썼습니다. 그래서 연합뉴스에도 썼고 뭐 다른 매체에도 이제 또 2개를 썼는데요. 그래서 기사를 쓰기 위해서 항상 매번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을 붙잡고 많이 질문을 했어요. 매번 공연 끝났을 때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관객들을 나가는 관객들을 억지로 붙잡고 한 10명씩 그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으로는 베를린의 관객들이 제일 수준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리에서는 이제 뭐 교민들이 정말 너무 감동받으셨고, 그런데 이번에 제가 정말 한류를 정말
놀라울 정도로 실감했던 게 그 한류의 발전을, 이전에는 이런 공연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대사관에서 이렇게 교민들을 초청하고 그래서 교민 중심으로 공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국립오페라단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대사관이 굉장히 협조적이어가지고 프랑스 문화원에서 또 저희가 또 리허설도 미리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문화원에서도 협조가 많았고 대사관에서도 모든 것을 챙겨주시고 리셉션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참 분위기가 좋았는데, 당연히 교민들 중심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 파리의 현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파리에서는 교민들이 4분의 3,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이 4분의 1 정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특히 파리 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이 모두 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어린애들이 막 한 6살부터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얼마나 초롱초롱하게 집중을 해서 그걸 보고 있는지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애들이 조는 애도 한 명도 없고요. 물론 거기 프랑스어 자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어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면서 보긴 했지만 굉장히 좋아했었고, 이제 이 세 군데를 전부 돌아다니면서, 이거는 비인에서 마지막에 그 비인의 그 함 대사님하고 출연진이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가장 놀랐던 것은 전부 다 사실은 한류 때문에 이렇게 많은 현지 사람들이 이 공연을 보러 왔다는 거예요. 그게 BTS 영향도 있지만 주로 한국 드라마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뭐 뮤지컬이나 뭐 오페라나 이런 공연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들이 20대, 30대, 특히 30대,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버는 그런 여성들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여기도 가니까 전부 20, 30대 여성들인 거예요. 그 현지인들은. 그래서 그게 좀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다들 붙잡고 물어보니까 한국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너무 재밌어서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다. 한국 문화원 뭐 이런 데 다니면서. 그래서 정말 한국 오페라를 한다 그래서 그럼 오페라도 한국 드라마랑 상당히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러 표를 사서 보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인 같은 경우는 정말 이 한국 교민하고 서양 사람들의 그 관객의 그 비율이 한 1대1 정도였습니다. 한 50% 이상이 그 현지 사람들이 왔어요. 베를린에서도 상당히 많은 현지인들이 왔었고요. 그래서 그 젊은 관객들이 바로 한국 드라마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근데 이 드라마는 굉장히 좀 교훈적이고 좀 올드한데 내용이 이게 재미가 있었냐고 그랬더니 이거 한국 드라마랑 똑같아요, 구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성 관객들이. 그래서 뭐가 똑같은데요? 그랬더니 이거 삼각관계잖아요. 남자 둘이 여자 하나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켜서 받아들이고 그걸 너무 재밌어하고, 특히 이영조 선생님이 여기에 와그너적인 라이트 모티브들을 쓰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처용, 가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는 데서 그런 라이트 모티브를 쓰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상향 음정이 있고 하향 음정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네들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라이트 모티브라고 알지도 못하면서도 전부 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계속 제 앞에서. 저 이 부분이 너무 좋았다고 하면서 불쌍한 처용, 불쌍한 처용 막 이러고 노래하고, 그래서 한국어가 다 들려서 자기 너무 행복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젊은 관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 정말 무슨 한국이 이렇게 우리의 문화를, 얼마나 우리가 정말 그 멋지고 아름답고 품격 있는 문화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문화가 고작해야, 물론 고작해야라는 건 정말 저의 잘못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 그냥 그런 대중 가요나 드라마나 뭐 그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한류가 퍼진다는 게, 뭐 그리고 또 삼양라면 주가 굉장히 올랐잖아요. 그 불닭 볶음면 때문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다 그걸 그렇게 사 먹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한류가 퍼진다는 게 사실 저는 굉장히 속상하고 가슴이 아팠어요. 오랫동안 그랬는데, 이번에 나가서 이런 현장들을 보게 되면서 이것이 또 이런 어떤 공연을 좋아하고 뭐 이런 이제 음악이나 노래에 관심이 많고 드라마에 관심이 많은 이런 서양의 젊은이들을 이렇게 오페라 극장이나 또 임윤찬 콘서트나 뭐 이런 클래식 음악 분야로도 끌어들이는 어떤 힘이 되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걸 봤을 때
야, 한국 오페라는 한국 드라마랑은 달리 너무 재미없어 이런 게 아니라 음악도 너무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한결같이 베를린에서도 그래요. 음악이 너무 감동적이래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이영조 선생님의 처형을 워낙 많이 들었고 그래서 물론 감동적이지만 뭐가 그렇게 감동적이니? 하고 물어보면 여기에 그 완전히 서양 음악 어법인데 거기에 막 징도 나오고 꽹가리도 나오고 뭐 목탁 소리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스님들이 경 읽고 막 이럴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그 새로운 음향, 이제까지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음향들이 그래도 서양 음악의 그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새로운 음향을 듣게 되니까 그게 이질적이지도 않고 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투어를 통해서 굉장히 좀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됐고, 앞으로 이제 이런 작품들을 제작할 때도 좀 서양의 20, 30대 젊은 여성들을 그 취향을 고려해서 많이 좀 이렇게 타겟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건강한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공연을 할 때는 항상 일방적으로 가서 그냥 우리 걸 보여주는 거였는데, 그쪽에 이제 수요들이 생겨 있고 또 우리에 대한 어떤 관심과 기여분이 높아지다 보니까 어떤 관광 주명, 공연들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분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학교에 이제 중국 유학생 굉장히 많이 오는데 뭐 사줄까? 애들 그러면은 중국집에 가고 싶다예요. 그러고 중국 애들이 왜 한국 와서 중국 음식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짜장면을 먹어보는 게 자기들 소원이었대요. 그 K 드라마에 짜장면, 중국에는 그런 게 없는데 그 짜장면을 너무 맛있게 드라마 주인공들이 먹는데 자기네들이 꼭 그걸 먹어보고 싶다 해서 제가 중국 애들한테 그걸 사주면서도 이게 맞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경험이 있었는데요. 진지에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어떤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이제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까지도 이제 그런 활동들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질문 혹시 잠깐 받겠습니다. 이용수.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소면 회장님께서. 제가 20여 년 전에 그 파리에서 이제 한국문화원으로 일하면서 한국에서 그 많은 공연들이 왔어요. 대개 이제 돈 주고 와서 보는 사람들은 현지 뮤직에서 별로 없고 전부 그 초청 동원을 해가지고 객석을 채웠는데, 이번에 그 실제로 돈 주고 표를 구입해가지고 현지 뮤직이 좀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유럽 같은 그 서양 음악 그 공부장에 가서 뭐 피가로의 결혼이나 이런 거 가지고 공연하면은 사실 이제 그 서양 수준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처형 공연을 한 거 상당히 그 탁월한 그 순전이가 좀 같습니다. 나누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파리 공연 같은 경우에는요, 유료 객석 점유율이 51%였어요. 그만큼 또 표를 많이 사가지고 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국문화원에서 초청하고 또 대사관, 파리에 이제 현재 그 대사관에서 초청해서 온 손님들이 한 절반 정도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객석 점유율은 95%였습니다. 전체 객석 점유율은. 그래서 거의 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공연이 이루어졌고요. 베를린 같은 경우는 이제 객석 점유율이 한 80% 정도 됐었고, 정확한 그 유료 객석 점유율은 안 나왔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아직도 뭐 좀 집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 비인하고 베를린의 유료 객석 점유율은 제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파리에서 어쨌든 50% 넘게 티켓을 구입해서 왔기 때문에 관객들이, 제가 보기에는 위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관객들이 실제로 표를 사가지고 왔던 것 같고요. 베를린에서도 제가 물어봤을 때 표를 구입해서 왔다는 독일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고요.
특히 베를린 공연의 경우에는 현지 언론에서 정말 뭐 타겟슈피겔이나 디 웰트나 그리고 베를리너 모르겐 포스트나 뭐 이런 아주 좀 정말 그 격조 있는 그런 언론사, 좀 영향력 있는 그런 언론사 기자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이제 저희가 뭐 국립오페라단에서 함께 공연을 했던 뭐 무대 디자이너라든지 의상 디자이너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저희 공연을 또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관객층이 그냥 정말 동원된 관객층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공연이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저도 이제 그 기자 입장에서도 전혀 그런 결과를 기대를 못 했었고요. 그리고 주최 측에서도 전혀 그런 상황을 기대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반응이 뜨거울 거라는 거를요. 그래서 정말 계속해서 놀라움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라면 유료 객석 점유율이 한 50%가 넘는다면 앞으로도 공연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간 지금 공립 오페라단이 있잖아요. 그만큼 스케일이 크고 재정도 크지만 근데 오페라의 효시는 민간 오페라단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최승우 대표가 네, 있는 그렇습니다. 네. 조선 오페라단, 그 다음에 김자경 오페라단, 그 다음에 김봉희 오페라단, 저 세트 오페라단, 양수 오페라단.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해외뿐이 갔었어요. 양수 반장도 저도 이태리 가서 네. 이용대 선생님 황진이 네, 황진이도 공연하셨죠. 예, 기억납니다. 우리도 이렇게 뭐 지금 군인만 드시면 우리도 좀 알아봐주라고. 네,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 또 얼마 전에 피가로의 별을 했을 때 아주 재밌었다는 사람들이 또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국립오페라단만 탄사하시지 말고 민간오페라단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재미있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또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저는 2004년도죠. 또 20년 됐습니다. 2004년 20년 전에 춘향전을 가지고 100명이 최초로 프랑스 파리를 갔어요. 제가 왜 파리를 택했느냐 하면 세계 문화의 중심지고 파리를 갈수록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불 문화 교류 기념으로 100명이 가서 거기에서 1800석 그 공연장에서 이틀을 했는데 대사관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셨고 문화원에서도 그때 문화원 원장님 우리 오페라 끝나고 가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수방리에 잘 끝냈는데 그 신문에서도 아시아의 한국의 창작 오페라를 보게 된 것은 큰 행운이었다. 이렇게 아시아에 한국에 이런 오페라가 있는지 몰랐다. 그리고 리듬도 좋고 우리는 무대를 그때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의상도 아름답고 또 한국 춤 김배자 선생님이 춤을 또 20명을 또 같이 해가지고 가서 대승하니 했는데 그때가 참 옛날인 것 같아요. 그때는 뭐 할 일도 없었고 kit밥도 없었는데 굉장히 고생한 생각도 나면서 그때 첫 발을 디딘 것이 참 앞으로 이렇게 큰 발전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더 무궁한 발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국립도 굉장히 잘하는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돼서 더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 이제 좀 시간이 지체돼서 빨리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재밌게 전해줬어요.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이제.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영숙 박사님의 세계를 움직이는 K 클래식의 문화적 요소 강연과 그리고 Q&A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반적인 포럼이 회원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화문 문화포럼은 날이 갈수록 회원 수가 자꾸 늘어나고 그리고 또 연령도 자꾸 젊어지는 그런 특색이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다가 아마도 그것은 문화의 힘, 유익함과 의미 그 모두를 갖춘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규 회원 소개가 있습니다.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이분은 저는 옛날부터 너무 회원이라고 생각해왔는데 백연호 전 개원예술중학교 유학부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택진 건축사무소 아라고로 대표님 오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활동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인자 회장님의 인사 말입니다. 8월 한 달은 우리 사무총장님 말씀하셨지만 여름방학 기간이니까 건강 잘 유지하시고요. 9월 달에는 민경준 박사님의 인공지능과 문화예술이라는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달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권대욱 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